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여야 대표 합의를 거쳐 타결이 됐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당청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나오는 것 아니냐. 오늘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통령의 발언만 들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론의 정석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일단 우리 매주 실시하고 있는 지지도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4.29 재보궐선거의 영향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2015년 4월 5주차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14주차 지지율인데요. 일주일 전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39.4%로 나타나서 지난 3주간의 하락을 마감했고요. 또 40%에 근접했습니다. 또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3%포인트 하락한 54.4%로 4주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간 단위로는 중남미 순방 귀국 당일이자 이완국 국무총리가 사임한 27일에 36.2%로 출발해서 28일에는 성완종 사건 관련 대국민 메시지와 전날이 있었던 순방 과로에 따른 건강 악화 보도 영향으로 37.2%로 소폭 상승했고요. 예.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당일날은 37.6%로 약간 상승했다가 그 다음 날인 30일 그리고 5월 1일 날은 급격히 상승해서 5월 1일 날은 20여일 만에 42.2%로 40%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예. 자, 일간 지지율은 이제 40%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의 조사 내용인데, 이 분위기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후 효과가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이 선거 결과를 통해서 또 집권 여당의 힘이 모아지고 대통령의 임기 3년차 여러 가지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이 생긴 것이거든요. 예.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늘어났고 이것이 이제 지지율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40% 초반 또는 중반까지 향후에 상승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정 수행에 있어서 당청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어떤 현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임기 3년차 대체적으로 40% 정도의 대의 지지율은 보여야 이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40% 대의 지지율은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예. 그 대통령 지지율 변수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었는데 일단 타결이 됐습니다. 타결이 되면서 국민들의 어떤 좀 걱정은 좀 덜게 됐는데 던 줄 알았더니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나온 게 공무원연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연금도 이제 손을 대겠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좀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숨 넘기나 싶었는데 또 다른 과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주어졌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여야 합의안에 따라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국민연금 문제가 또 국민들로 하여금 큰 부담을 지어줬던 지난 연말정산 파동 때 대통령실이 급격하게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국민들의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으로 불똥이 튀겼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청 간의 또 갈등이 또 재현되고 있고 지금 이제 언론이나 여론의 그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혹은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장하는 그런 안대로 지금 조금 더 우호적인 상황인데 이참에 당청 간의 이런 갈등 과정에서 청와대 주도권을 좀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엿보이는 대목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단서로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국민연금도. 그러다 보면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합의는 했지만 국민연금 부담은 조금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올 것 같고요. 또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합의를 내놓고 이제 와서 왜 또 파기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여야 입장차가 좀 묘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 즉 명목소득 대체율이 5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 국민 여론의 폭풍은 매우 거세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바로 국민들의
이 직접적인 어떤 지갑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보험료를 더 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고 명목소득 대체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 십수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질소득 대체율을 보더라도 그 부분이 크게 사실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봐서는 또 한 번 정책 조율을 총괄적으로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부정평가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번에 이 여야 간의 타협 반응의 경우에는 김무성 당대표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 재보궐선거 이후 상당히 높은 차기 대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던 이 김무성 당대표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안의 어떤 파장 여부에 따라서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국민 여론은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이유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그리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적게 하는 재정 건전성에 방점이 찍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10분 살려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 어쩌면 이 부분이 재보궐선거 직후에 이 당청 간의 갈등에 충분한 불씨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이 발표가 나기 전에 뭐 주윤선 정무수석이라든가 또는 뭐 장관이 직접 그 반대 의사를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수용이 어렵다라고 했는데도 일단 그 강경 행보가 눈에 띄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무성 대표의 이런 행보에. 첫 번째로는 아마 시한에 굉장히 좀 그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5월 초로 그 예정돼 있던 그 여야 합의의 시한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좀 그 야당과의 합의안 그리고 이제 공무원 노조 측과의 그 합의안 등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뭐 예. 그런 차원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당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정치는 포퓰리즘에 좀 그 뭐 좀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선표를 차원에서 의식해야 되니까. 예, 이제 앞으로 총선도 남아 있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 여론 보다는 이런 공무원 노조 혹은 뭐 야당 뭐 이런 입장에 좀 여당 대표로서 좀 쫓겨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한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김무성 대표가 계속 낮은 자세로 지금 선거 이후에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갔다고만 또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차원을 고려한다면 당청 간에 또 추가적인 협의안이 나올 수 있다고도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걸 보고 가죠. 19대 대선 주자 지지도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먼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이택수 대표가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이게 지금 주간 집계인데요. 주간 네. 집계다 보니까 지난 일간으로 보면 선거 전과 후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주간 일단은 집계는 이제 큰 차이가 네. 없게 나왔습니다. 일간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간은 이제 24.8 대 19.2인데 일간으로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날 그래프 곡선이 이제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역전을 시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일간 조사를 투데이 롤링이라고 이틀간 이제 합산하고 있는데 예. 5월 1일 날 그러니까 재보선 선거 결과가 온전히 반영된 금요일 날 조사에서 김무성 대표가 23.3%로 문재인 대표를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역전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고요. 김무성 대표가 20%대 지지율을 회복한 거는 작년 9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조사 이후에 처음입니까? 문재인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는 처음이고요. 예. 작년에 이제 전당대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1위를 잠깐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마지막으로 20%대를 기록했었는데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을 했었을 때인데 그 이후로는 1위에서도 내려갔었고 20%대를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4.19 재보궐 압승 역량으로 이후에 네, 지금 4월 문재인 29일 이후에 출범 이후에 아무튼 처음으로 예, 역전을 빠르게 한 지금 상황입니다. 치고 올라가는 양상이거든요. 자, 일단 배종찬 본부장께서 일단 분석을 좀 해주시죠.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새누리당 지지층 그리고 50대와 60세 이상에서 지지율이 껑충 뛰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지지층이 새누리당 지지층인과 동시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재보궐선거에 더 많이 투표하는 낮은 투표율의 재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높은 연령대거든요. 50대, 60세 이상. 그래서 선거에 대한 일정한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결과 성과를 보여주면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어떤 잘했다는 평가 그리고 50대, 60세 이상도
이 상당히 새누리당 지지 성향이 강한 그런 연령대거든요. 이들 연령대에서 김무성 당대표가 능력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재보궐선거의 효과를 오롯이 누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선 후보에서 5차 범위 내에 이기는 하지만 2위와 이 1위를 올리는 그런 성과를 올렸는데 문제는 이런 성과 직후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매우 겹치는 그런 어떤 지지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윤근 원내대표가 있을 때 성과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보궐선거 이후에 상당히 어떤 여론에서 주목받는 차기 대선 후보로서 그리고 당대표로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이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의 이 속도를 빨리 했던 이유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어떤 그 합의안이 대통령과 맞서는 하나의 의제가 될 경우에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될 경우에 오히려 지지층이 겹친다는 의미에서 김무성 당대표는 앞으로 많은 시간을 남겨두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호재이기보다는 악질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오늘 이제 발언을 통해서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당청 관계라고 합니다만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연 김무성 대표가 계속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어떤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은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거든요. 국민 여론상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안을 가지고 나와서 통과하고 야당과 합의함으로써 그것을 관통시킴으로써 관철시킴으로써 이러한 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부양하게 될 경우에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당대표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교한 어떤 정책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내는, 끌어내는 그런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김무성 대표는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느냐? 아까 이제 첫 번째 지적하신 거는 이 시한을 안에 지키는 어떤 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 아까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에 해야지 이것도 시간 늦췄다가 또 강경파, 이른바 이제 강경파와 협상을 하기에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으니까 이참에 계속 뭔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대통령이 반발할지를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새누리당 앞서로 나올지 예견을 하기는 어려웠었고요. 또 그렇죠. 어려운 시기를 겪어서 지금까지 온 건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잘못하면 또 선거에서 만약에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았었죠.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아무튼 숙제 중에 숙제가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였었고 야당과 지금 선거 앞선 분위기에서 좀 좋은 분위기에서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는 뭐 지금 당장 대립각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현재 권력이 살아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심을 받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는 계속 그 어떤 대립각 세우기보다는 협력하는 자세를 좀 취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대수비 회의에 참석해서 가장 일성에 지금 내뱉은 얘기가 바로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원칙론적인 처리 방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청 간에 추가 협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도 올라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인데 이런 가운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집권 3년 차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자기를 견제할 미래 권력에 신경을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 미래 권력을 대체할 또 다른 미래 권력을 만들어내는 게, 그러니까 둘이 경쟁을 하게 만들어내는 구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뭐 정무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게 무엇이냐? 차기 총리인 거죠. 이완구 총리가 이제 낙마를 했어요. 결국 그러면 또 다른 총리를 대항마로 내세워서 김무성 대표도 견제하고 자신의 국정 철학도 좀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는 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은데 차기 총리, 뭐 벌써 나올 얘기는 아닙니다만 총리 인선 문제가 좀 민감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대통령이 여전히 가장
부정평가 요인으로 큰 것이 바로 인사 문제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이완구 총리까지 사퇴하면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더 커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인사를 할 때 여론을 감안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국민들은 첫 번째로 도덕성이 검증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연이은 이런 상황들이 도덕성 문제로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도덕성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도덕성 인사 검증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잘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통합성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국민 여론상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살펴보면 세대, 지역 간에 분열돼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확산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영남 쪽에 집중돼 있던 그런 권력의 분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호남, 충청, 강원, 서울 비영남권의 인사를 해서 통합성을 보여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이 세대를 초월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총리로서의 경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대통령의 어떤 미흡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완제로서 또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되는데 어떤 이 총괄적인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인물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네. 정리를 해주시죠. 총리, 차기 총리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근데 대통령이 미래 권력을 만드는 데는 뭐 지금까지 뭐 사실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신에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쳐왔었는데요. 일단 통합형이냐, 아니면 지역 안배형이냐, 또 정무형이냐, 또 아니면 도덕성을 강조하는 형이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오늘 한 주간지에서 47명의 후보들이 총리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 그들 중에서 미래 권력으로 대통령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청 간의 갈등, 여전히 주도권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앤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